자, 여러분들 문법 둘째 시간입니다. 둘째 시간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의문, 그다음 형태소, 그다음 단어 이렇게 지금 세식 문법 단위 3개를 우리가 그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의문, 형태소, 단어 맞죠? 단어는 또 품사와 관련있죠.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장입니다. 문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의문부터 시작해서 형태소, 단어 이렇게 했는데 문장은 문법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의문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 이렇게 점점 큰 단위로 문법 단위가 옮겨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문, 형태소, 단어, 문장 어떻게 보면 이 4개 문법 단위를 문법 단위와 그 문법 단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법 지식을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뭡니까?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의 체계가 잡혔다고 볼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이고 작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문법 과목이 이런 의문부터 문장까지 어떤 문법 단위를 중심으로 문법 지식이 체계가 이루어져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큰 체계로 어떤 의미 체계로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장에 대해서 우선은 그 교재 62쪽 보면 문장이 무엇인가 뜻이 나와 있죠. 문장은 뭐다? 하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되는 언어다. 여러분 완결된 생각이란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완결은 뭡니까? 완전하게 맺어졌다. 맞죠?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문장은 우선 내용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생각.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문장은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짧은 문장도 내용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형태소나 단어는 뭡니까? 문장의 일부분으로서 어떤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문장은 뭐다? 내용적으로 완결된다. 또 하나 형식적으로도 뭡니까? 문장이 끝나면 뭐가 있죠? 보통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같은 문장부를 찍어서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고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어떤 완결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뭐다? 완결됐다. 요 말을 가지고 문장의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문장은 뭐다? 크게 주어부와 서술부가 있다. 이런 거는 맞죠? 크게 본다면 문장을 크게 본다면 주어부, 그러니까 주어부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부분으로서 주어 말고도 또 뭐가 있다? 뭐 다른 부수 성분이 있다. 이건 좀 이따 문장 성분을 볼 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서술부는 뭐다? 그 주어부의 행동이나 동작이나 상태, 맞죠? 뭔가 동사나 형용사가 중심이 되겠죠. 등을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이에 해당하고 또 부수 성분인 부서가 있다. 그래서 보면 주어부에는 주어, 관형어 맞지? 2개. 서술부에는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와 같은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문장의 기본 골격이 갖고 주어부는 보통 이제 누가, 무엇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서술부가 맞죠? 그게 또 3가지 유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품사와 관련지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체연, 조사나 명사나 대명사, 수사 같은 체연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가 서술부의 한 형태 되겠죠. 맞죠? 무엇이다, 무엇이다. 맞죠? 그 다음 형용사나 동사가 맞죠? 또 서술부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다, 어떠하다. 그러니까 무엇이다는 체연 더하기 조사, 어떠하다는 형용사, 어찌하다는 동사,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장 성분.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품사보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장 성분하고 품사를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맞죠? 구분해야겠죠. 품사는 뭡니까? 품사는 단어의 갈래입니다. 맞죠? 단어의 종류.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말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겁니다. 종류별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의미에 따라 맞죠? 의미라는 기준에 따라서 9개의 품사가 있죠. 맞죠?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나사. 이건 품사죠. 맞죠? 품사는 사로 보답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의 역할, 기능을 가지고 맞죠?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문장 성분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주성분, 그 다음 부속성분, 그 다음 독립성분 있습니다. 우선 크게 3개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 다시 주성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성분은 말 그대로 뭡니까? 문장을 읽을 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뭡니까? 서술어 맞죠? 그 다음 주어, 목적어, 보호 4개 맞죠?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호. 그 다음 부수성분은 관형어가 있고 아까 우리가 문제 풀면서 그걸 언급했죠? 관형어는 뭐다? 주로 얘들을 꾸며주고 주어, 목적어, 보호에 해당하는 체형들 꾸며주고 그 다음 부사어는 뭡니까? 이거 서술어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꾸며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속성분은 뭐다? 주성분 이외에 이 주성분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이거죠. 맞죠? 여기도 있지만 거기 밑에 보면 주성분을 꾸며주어 그 주성분의 뜻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는 그것이 부속 성분의 역할, 기능입니다. 그다음 독립성분은 독립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뭡니까? 다른 문장 성분과는 독립적,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요 독립어는 이제 아까 품사에서 감탄사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3쪽부터는 이제 요 각각의 문장 성분들을 좀 자세히 여러분들 잘 보면서 교재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주어는 뭡니까?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중에 주체죠, 주체. 그래서 주어입니다. 주체로 되는 문장 성분으로서 문장을 무엇이 아까 했지만 그 주어부 서술부 했을 때 그 무엇이에 해당하는 게 주어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문 보면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주격 조사 이 가나 깨서가 붙는다 그런 거 표시해 놓고요. 맞죠? 아까도 근데 있지만 단체나 어떤 장소일 때는 에서가 붙다. 에서라는 조사가 주격 조사 쓰기도 합니다. 아까 했지만 학교에서 두발을 통제했다. 갑자기 문장 맞아요. 학교에서가 뭡니까? 두발을 통제한 주어제.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쓸 때 보면 이때는 에서가 뭐다? 주격 조사가 쓰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문장으로서 문장 성분으로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서술부에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게 서술어다. 밑에 서술어 특징 보면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부분에 위치한다. 어간 어미를 넣어줍니다. 보통 맞죠? 맞죠? 그러니까 활용하는 형용사 동사가 서술어일 때는 아니면 서술조사가 서술일 때. 그다음 요거 중요하죠. 별표하세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자릿수가 이제 뭐냐면 자릿수. 그러니까 서술어에서 이 자릿수가 자릿수가 이제 한 자리, 두 자리, 세 그러니까 자릿수가 이제 하나, 둘, 셋인데 이게 기본적 의미는 이겁니다. 서술어가 주어 이외
소수로가 필요로 하는 소수로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만약 주어 맞죠? 소수는 무조건 뭡니까? 주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주어만 필요하면 뭡니까? 한 자리 소수로 맞죠? 주어 이외에 하나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목적어나 아니면 다른 부사어나 이런 경우는 두 자리 소수. 그 다음 주어 이외에 목적어하고 또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 자리 소수. 알겠죠? 우선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뭐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자릿수라는 개념은 뭐다? 서술어가 그 문장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입니다. 필수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부서 성분이나 동의 성분 같은 경우는 거기 자릿수에 해당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얘는 뭡니까? 그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아니면 이게 되면 또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어도 문장의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문장의 성격에 따라서 부사어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다? 필수적 부사어니까 이것도 뭐냐면 자릿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다르다라는 이 서술어가 맞죠? 이 서술어가 아니라 맞죠? 이 서술어는 뭡니까? 주어 맞죠? 다른데 나는 다르다. 이 주어가 필요하죠. 근데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뭡니까? 맞죠?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서술어는 뭐다? 주어 이외에 주어가 무엇과 다른지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그 부사어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너와가 뭡니까? 이거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뭐다? 이 다르다는 뭐다? 몇 자리입니다. 주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야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야도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자리 서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필수적 부사어라는 존재를 이 자릿수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서술어, 요거 자릿수와 필수적 부사어 이런 개념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목적어 있죠.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고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는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어의 성격 보면 디귿 보세요. 두 자리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두 자리는 뭡니까? 서술어가 주어 이외에 맞죠? 지금 이런 경우는 이 두 자리 서술어가 뭡니까? 필수적 부사가 필요하지만 또 뭡니까? 목적어가 필요할 때도 뭡니까? 주어 이외에 목적어가 필요할 때도 두 자리가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라면을 먹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먹는다라는 소수어가 뭐다? 주어 이외에 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맞죠? 없으면 안 되고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뭡니까? 두 자리 맞죠? 주어하고 목적어가 있는 두 자리 서술어다. 그 다음 여러분들 넘겨서 64쪽 보고.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는 우리가 아주 뭐 영어에서도 영어 문법에서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보호는 거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자꾸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맞죠? 보호라는 문장 성분도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뭐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보호는 서술어가 되다 하고 아니다. 되다 하고 아니다. 이 서술어는 뭐다? 주어 이외에
다른 문장 성분 보호가 필요하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보면 되다 아니다와 같은 소수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 중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으로서 체언의 복격조사 이가가 붙다. 그러니까 복격조사는 주격조사하고 같습니다. 이가가 붙습니다. 예문 보세요. 그는 대학생이 되었다. 난 어린애가 아니다. 그가 고등학생은 아니다. 이렇게 맞죠? 되다나 아니다가 서술일 때 주어 이외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그럼 보어도 따지고 보면 두 자리 서술이겠죠. 맞죠?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도 역시 두 자리 서술입니다. 주어 이외에 보어가 필요하죠. 두 개 필요하죠. 맞죠? 두 자리 서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어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자꾸 놓치기 쉬운 겁니다. 주어, 목적어, 소수어가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보어도 분명히 주성분의 하나인데 맞죠? 야들 세 개, 이 세 개가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는 자꾸 좀 소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소성분은 관형어 있고 부사였죠. 관형어는 뭐다? 아까도 했지만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으로서 맞죠? 이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으로서 관형사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품사에서는 관형사가 뭡니까? 딱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게 관형사인데 관형어는 뭡니까?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 맞죠? 그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어가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가 우선 관형어 되겠죠. 또 뭡니까? 아까 문제에서 봤지만 체언이 맞죠?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관형격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용언의 관형사형 이게 뭡니까? 형용사나 동사가 활용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 보세요.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이 새는 뭡니까? 관형사 새가 관형어 된 거고 고양 친구 할 때 이거 뭡니까? 이 고양 친구를 할 때 고양은 명사가 관형어 된 거고 나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이때 시골의는 뭡니까? 체언 시골 명사 시골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거고 예쁘는 뭡니까? 예쁘다. 예쁘다는 어간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형어의 형태가 있다. 알겠죠? 밑에 보면 용언의 관형사형 할 때 그 관형사형 어미 그러니까 용언을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가 어떤 게 이제 나와있죠. 뭐 은이나 니은이나 는이나 을이나 리을 맞죠? 이렇게 각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관형사형 어미가 있습니다. 관형어의 성격, 체언 앞에 위치하겠죠. 혼자 쓸 수 없고 또 겹쳐서 쓸 때는 그러니까 연속해서 관형어가 쓸 때는 관형사가 쓸 때는 지시, 수, 성상관형사 그러니까 예문 보세요. 이, 두, 젊은 작가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와 두와 젊은은 이제 형용사가 관형어가 된 건데 약간 이, 두, 젊은 할 때 이렇게 관형어나 관형사가 연속해서 쓸 때 그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제일 먼저 오는 게 지시관형사, 그 다음이 수관형사, 마지막이 성상관형사. 이런 어떤 순서가 있다는 거 꼭 표시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도 역시 품사, 부사는 형태가 딱 변하지 않는 그 부사들만 있는데 역시 부사어는 뭡니까? 더 다양한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고 부사는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는 것이 기본인데 체언의 부사격 조사 에에서 에게 로 등이 결합된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용언의 부사형 아까 용언의 관형사형이 있듯이 용언의 부사형이 있겠죠. 용언의 부사형으로 부사형도 역시 부사어로 쓰이긴 한다.
또 보조사 등이 결합되는 때. 이건 그러니까 부사에 보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 그렇죠? 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 그래서 예문 보세요. 예문을 보면 참 높다. 참은 뭡니까? 부사가 부사가 된 거고, 여행에서는 뭐죠? 여행이라는 명사에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겁니다. 아름답게는 뭐겠습니까? 아름답게는 여러분들 부사어 중에서 이제 아름답게는 아름답이라는 형용사에 뭡니까? 플러스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가 대표적인 부사형 어미입니다. 이 개가 붙어서 뭡니까? 이게 아름답게가 부사어가 된 거죠. 부사어가 된 겁니다. 참고 얘기하면 아름답게 품사는 뭐죠? 역시 형용사죠. 뭐죠? 품사는 형용사, 성분은 부사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척이나 이건 뭐겠습니까? 무척이라는 부사에 이나라는 조사가 붙어옵니다. 아까 그랬지만 부사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고 했죠. 65쪽 위에 보면 필수적 부사어, 아까 쌤이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필수적 부사어는 뭐냐? 부사어가 일반적으로는 맞죠? 부사 성분으로서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몇몇 특정한 서술어, 다르다, 생기다, 같다, 비슷하다, 닮다 이런 건 이제 뭐냐면 주어 이외에 필수적 그러니까 부사어가 필요한 겁니다. 주어 말고 부사어가 더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서술어는 뭡니까? 다 두 자리 서술어고요. 그다음 주다, 삼다, 넣다, 두다 이런 거는 세 자리입니다. 세 자리 서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뭐 주다. 나는 선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주다라는 서술어는 나는이라는 주어나 선물이라는 목적어 말고도 뭡니까? 주는 행동은 상대방이 써야 되는 거죠. 누군가 주는 물건 말고도 누구에게 주었는지가 의미상 필요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동생에게 라는 부사어 필요하다 이겁니다. 부사어. 근데 이건 뭡니까? 필수적 부사어죠. 그러니까 이 주다라는 동사는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도 필수적 부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주어는 뭡니까? 세 자리 서술어인 거죠. 이 서술어는 문장에서 뭔가 꼭 필요한 성분이 세 개라는 겁니다. 나머지 삼다, 넣다, 두다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세 자리 서술어.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필수적 부사어 요 전제 꼭 알아두시고요. 부사의 특징 주로 영어는 꾸며준다. 두 번째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부사어 관용어 등을 꾸미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품사 부사의 특징하고 같죠. 그다음 혼자 쓸 수도 있다. 너 어디 가니? 학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문장 성분이 생략된 거죠. 위치가 비교적 잘했습니다. 관용어는 체언 앞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부사어는 관용어에 비해서 훨씬 더 문장에서 위치가 자유롭다. 독립어였죠. 독립성분,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감탄사가 독립어되죠. 감탄사가 독립어되지만 체언의 혹격조사. 그러니까 격조사 가운데 여러분들 부르는 말을 만드는 조사가 있습니다. 야나, 뭐 아나, 여, 이어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이런 혹격조사가 붙은 형태도 뭐다? 독립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감탄사에다가 이런 부르는 혹격조사가 붙은 말도 독립어에 들어간다. 그 예문 보면 신이여 이런 게 뭡니까? 신이라는 명사 뒤에 이여라는 혹격조사가 붙어서 독립어가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독립어 성격 읽어보면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문장 성분을 알아봤습니다. 문장 성분. 뭐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하고 있으면 필기하세요.
자, 문장 성분을 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그 문장의 종류. 어디 보면 문장 성분보다는 문장의 종류가 좀 더 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아까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그런 뭐 필수적 부사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종류 보겠습니다. 우선 문장이라는 것이 크게 나누면 문장은 헛 문장과 겹 문장이 있습니다. 헛 문장과 겹 문장. 우선 이 헛 문장과 겹할 때 헛은 숫자 1, 하나라는 의미가 있고 겹은 뭡니까? 뭔가 겹쳐져 있다. 뭐 2개 이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면 뭐가 하나고 2개 이상이다. 뭐냐면 우선 이 문장을 크게 헛 문장과 겹 문장 나눌 때 기준은 뭐냐면 주어하고 서술어가 몇 개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주어하고 서술어가 그 문장에 몇 개입니다. 하나 있으면 뭡니까? 본문장이고 그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가 2 이상 있으면 겹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한 문장, 겹문장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죠?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은 뭡니까? 본문장이겠죠. 맞죠? 겹문장은 문장이 뭡니까? 좀 더 구조가 복잡하고 문장의 길이가 길겠지.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그 교재 보면 66쪽에 헛문장, 겹문장 있죠. 우선 이렇게 그 문장을 크게 헛문장과 겹문장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헛문장은 뭐가 있습니까? 헛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맺어지는 문장이다. 그래서 보호, 관형어, 부서 등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겁니다. 문장이 물론 헛문장이 겹문장보다 일반적으로 짧겠죠. 그런데 보통 헛문장은 아무리 길어도 뭡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 있고 나머지 부속 성분이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그거는 헛문장이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짧다고 해서 헛문장이 아니고 길다고 해서 헛문장이 아닌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예문을 보세요. 물고기가 헤엄친다. 이런 거 뭡니까? 딱 주어 서술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헛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동생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다. 문장이 길죠. 하지만 분석해 보면 결국 뭡니까? 동생은 한다. 맞죠? 이게 주어 서술어고, 나머지는 뭡니까? 공부를 목적어, 아주나 열심히는 뭡니까? 한다를 꾸미는 부사어, 내는 동생을 꾸미는 관형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차피 주어 서술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이 훨씬 더 길지만 역시 헛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헛문장이 무조건 짧진 않다, 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장 성분이 붙으면요. 그걸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 서술어만 찾으면 됩니다. 겹문장은 이제 뭐냐면 주어 서술어가 2 이상 있는 겁니다.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난다. 그러니까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뭡니까? 주어가 하나인데 서술어가 2번 나타나는 것도 겹문장이기 때문에 꼭 무조건 주어 서술어가 둘 다 각자 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뭡니까? 서술어가 2개, 주어는 하나인데 서술어가 2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문 보세요. 나는 철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주어, 나는의 소수가 뭡니까? 기다렸다는 거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그다음 무엇을 했다? 철수가 돌아오기로. 그러니까 이 철수가 돌아오다 이것도 뭡니까? 역시 주어 서술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아니면 또 나는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 계속 여기서만 산다. 그러면 이거 잡으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잡으면 이제 나는 이 동네 태어났다. 나는 태어났다. 주어 서술어 있죠. 근데 그다음 보면 계속 여기서만 살았다. 그러니까
살았다이라는 주어가 없죠. 하지만 문장의 의미를 본다면 살았다의 주어가 뭡니까? 나는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쓸 때는 굳이 나는이라는 주어를 두 번 중복해서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주어는 한 번만 쓰고 소수를 각각 쓴 겁니다. 이렇게 주어가 반복되는 경우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뭡니까? 주어는 표면적으로 한 번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뭡니까? 이게 교문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어보다는 서술어의 어떤 그 개수가 더 중요하다. 지금 봤지만 여러분들 다시 이 견문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어진 아는 문장부터 얘기할게요. 안은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이 있다.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는 문장과 이어진 했을 때 아는 문장은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둘 이상 있는데 우선 뭡니까? 아는 문장은 어떤 큰 전체 문장이 있고 그 전체 문장의 일부분이 또 하나의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안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이고 이 아는 문장 안에 또 하나의 주어 서술어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형으로서 안겨 있다.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는 문장 알겠죠? 그래서 거기 아는 문장 다시 교재 보면서 볼게요. 아는 문장과 절이죠. 아는 문장은 뭐냐? 독립된 문장이 절의 형태로 바뀌어서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안기어 이루어지는 견문장. 절이 뭐냐면 그러니까 절은 주어 서술어가 이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 그 큰 전체 문장에서 안겨있는 하나의 일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절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절은 문장의 일부분인데 거기에도 주어 서술어의 구조가 있는 그런 걸 뭡니까?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문장은 그 아는 문장 전체의 일부분으로서 그 주어 서술어의 절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문장의 유형을 두 가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절의 종류가 5가지 있죠. 이 절의 종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아는 문장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의 절의 종류가 뭐가 있냐? 우선은 그러니까 명칭으로서 이제 보면 명사절이 있죠. 명사는 뭐냐면 그 아는 문장에서 그 뭡니까? 안긴 문장이 명사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명사는 뭡니까? 절 전체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을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뭡니까?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하죠. 그 명사같이 그 절 전체가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그 절 전체가 명사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우선 명사절 예문을 보면 예문을 같이 쓰면서 볼게요. 그는 내가 가기를 이렇게 쓰니까 보면 자 아는 문장은 우선 이 문장 전체를 보세요. 문장 전체를 보면 그는 기다렸다 맞죠? 그는이라는 주어가 있고 또 기다렸다는 서술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보면 여러분들 그는 기다렸다.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있죠. 이 목적격 조사 앞에 있는 요게 뭡니까? 내가 가기가 지금 요 전체가 맞죠? 그는 무엇을 기다렸다. 그래서 요것이 뭡니까? 명사같이 쓰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게 명사절로 안겨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가 가기가 뭡니까? 내가 주어고 가기 위에 서술어죠. 그러니까 요 절에 또 뭡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뭡니까? 이거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맞죠? 견문장 가운데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를 확인하고 또 그 주어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절이
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렇게 적어놔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같은 경우입니다. 관형절. 관형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 관형어 기능이 뭐죠? 뭘 꾸며주는 겁니까? 체언이죠, 맞죠?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할 때 그거는 뭐다? 관형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관형절. 예문이 뭡니까? 이것은 그가 먹은 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어, 빵이다, 서술어 맞죠? 그리고 나머지 요거 이 절이 뭐다? 빵을 수식하는 관형을 기능한다. 근데 이거 전에 그가 먹다 역시 주어, 서술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형어 이 문장 전체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는 관형절을 하는 문장이다. 맞죠? 그다음 또 비슷한 것이 부사절. 그러니까 관형절이 관형어 기능하니까 부사절은 부사어 기능 하겠죠. 부사어 기능.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는 신이 다 닳도록 도단한다.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아는 학생들은 이게 좀 지금 이렇게 이 기본적인 거여서 쉽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맞죠? 돌아다녔다. 주어 서술도 있죠. 주어 서술어 있고 그다음 뭡니까? 그는 어떻게라는 그 자리에 이게 들어가죠. 맞죠? 어떻게 이 돌아다녔다를 꾸미는 어떻게라는 부사어 자리에 신이 다 닳도록이라는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신이가 뭡니까? 다시 주어가 맞죠? 신이 닳다 맞죠? 이거는 서술어죠. 역시 요 전에 뭡니까? 주어 서술어가 있고 이거는 부사절. 왜냐하면 요 서술을 꾸미기 때문에 맞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요 세 개는 여기 보면 각각 요 절들이 뭡니까? 명사처럼, 관형어처럼, 부사처럼 맞죠? 기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좀 학생들 역시 뭐냐면 요 세 개에 비해서 좀 실수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서술절 아는 문장 보세요. 예를 보면 누나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좀 이런 어떤 문법적 지식이 없을 때 뭡니까? 누나는 크다. 주어, 서술어, 끝. 혼문장 아니까 이렇게 보기 쉽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혼문장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보세요. 누나는 그냥 주어가 있죠. 왜냐면 이제 지금 맞죠? 서술어에 해당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혼문장으로 보기 쉽다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서술어가 두 개 있어야 맞지? 경문장인데 서술어에 해당하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혼문장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근데 누나는 어떠하다. 누나는 어떠하다. 이게 전체가 뭡니까?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죠. 맞지?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절인데 이 절에 뭡니까? 키가 크다 라는 주어 서술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 이 문장은 이 누나는이라는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 키가 크다 이게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서술어가 다시 뭡니까? 키가 크다는 주어 서술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또 하나는 요 세 개는 보면 어떤 어미가 있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만들어서 어미가 있습니다. 거기 있지만 명사절 같은 경우는 기나 미음이 있고 관형절은 아까 뭡니까? 은이나 는이나 을 이런 것도 있고 부사절 같은 경우도 뭐뭐 개, 뭐뭐 도록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서술절은 요거 세 개의 절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어떤 표지가 없어요. 맞지? 어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뭡니까? 요거 세 개와는 달리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알겠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과 달리 어떤 특정 표지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술절 아는 문장은 확실하게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다. 마지막 인용절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인용이 뭐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맞죠? 내가 쓰는 글에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으니까 그 인용한 것 자체가 하나의 절이겠죠. 그 절이 그 인용하는 문장 전체 일부분으로 절이 있으니까 뭡니까? 인용절을 아는 문장도 자연스럽게 아는 문장이 되겠죠. 견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절은 거기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겨있는 형태의 문장이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같은 경우는 어미를 넣죠. 어미를 사용해서 절을 만드는데 인용절은 뭐냐면 뭐뭐 라거나 뭐뭐 고 이건 여러분들 어미가 아니고 조사가 나왔죠. 조사 뭐뭐 라고 뭐뭐 고 이건 조사다. 이것 좀 알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기나 뭐 은이나 도덕 이거는 어미인데 어미 이건 다 어미인데 인용절은 조사를 가지고 아는 문장을 만든다. 알죠? 조사다. 문법적으로 어미와 조사의 차이 이것도 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절의 기능을 하게 하는 표지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뭡니까? 어미가 결합하고 맞죠? 그걸 표시하세요. 어미의 동그라미. 인용절은 뭡니까? 조사가 결합하고 조사. 그다음 서술절은 뭡니까? 특정한 표지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 5가지 유형. 아는 문장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 뭐냐면 그 안긴 문장 혹은 절이 뭡니까? 문장 전체에서 어떠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5가지 나옵니다. 알죠? 5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확실하게 구분해야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절 이걸 좀 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67쪽에 보면 절에서의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문장 만들 때 절에서의 문법적인 변화 했을 때 동일한 문장 성분은 생략된다. 그렇죠. 아까도 했지만 똑같은 문장 성분이 있으면 거기 예문 보세요. 나는 국어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국어 공부하기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선 질문한다면 이게 지금 문장 어떤 절을 아는 문장이죠? 명사절하는 문장이 맞죠. 근데 요 예문은 보면 여기 주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국어 공부하기를 했을 때 공부하기를에 대한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근데 이 문장 전체의 주어인 나는이 뭡니까? 공부하기를의 주어이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주어가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뭡니까? 뒤에 명사절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문장 주어는 생략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는 국어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국어 공부하기를 맞죠? 이게 절이죠. 근데 여기 보면 공부하다 맞죠? 공부하다라는 소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주어가 없죠. 국어는 공부하다의 주어가 아니죠 맞죠? 국어는 여기 보면 이거는 여기 보면 뭡니까? 꾸미는 거니까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용어 같이 되겠죠. 나는 아니면 국어를 이렇게 목적어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어가 없는데 근데 이 주어가 오면 뭡니까? 이 나죠.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주어가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 뒤에 오는 주어는 나는 뭡니까? 이거는 생략됩니다. 이렇게 주어가 동일하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의 종류라서 서술 어미가 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녀는 인사도 없이 떠났다.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도 없이가 이게 지금 부사어절이죠.
부사절을 만드는 어미는 도덕이나 갠데 업이라는 어간에는 뭡니까?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부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라는 전미사가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개나 도덕이 붙는데 이라는 전미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어미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 인용절은 여러분들 그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 바뀔 때 대명사나 지시어나 뭐 시제, 어미 이런 게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거기 보면 예문 보세요. 민용이는 어제 나에게 나 오늘 생일이라고 말했다. 이건 집중 인용인데 이것을 간접 인용. 간접 인용 바꾸면 민용이는 어제 나에게 나는 뭡니까? 나는 대명사가 자기라고 바뀌었죠. 그다음 오늘이 뭡니까? 지금 이 말하는 시점이 어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겠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바뀌고 맞죠? 생일이었다 이렇게 시점 바뀌죠. 과거. 이렇게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간에 이렇게 서로 바뀔 때 이런 대명사, 지시어, 시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진 문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어진 문장은 아는 문장보다는 유형이 딱 간단합니다. 이어진 문장은 뭐냐면 결국 이렇게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절이 앞뒤로 이어져. 앞과 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앞절과 뒷절의 의미의 관계가 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또 하나는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보통 앞절과 뒷절의 관계가 어떤 나열이나 아니면 대조일 때 나열. 그러니까 나열일 때는 보통 뭐습니까? 고